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뉴스플러스입니다. 2월 16일 주요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30 세대들의 주식 투자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증권가의 이른바 주린이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나 토스 같은 증권사들은 주린이를 겨냥한 특화 서비스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3분기 도입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은 다음 달 말 앞당겨 공급받고 노바백스 백신은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란 계획입니다. 백색 가전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합니다. 소비자 기호나 취향에 따라 색상도 디자인도 천차만별로 바뀌고 있는 가전의 세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정부 청년 지원 강화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이른바 청년금융국을 이르면 이번 달에 새롭게 만듭니다. 조직 개편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으로 국 신설에 맞춰 국장, 과장급 인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정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청년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 모기지, 전월세 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미래소득 추가 반영 등의 정책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대출 등 금융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거래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은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상당수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빌리더라도 비교적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 발표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 표를 확보하기 위해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습니다.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무당층 비중은 전체 무당층 비중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 여야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모두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등의 공약들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고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코로나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7,600만 명분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을 제외하고 3분기부터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급 시작 시기가 1분기인 3월 말로 앞당겨져 4월부터 접종이 가능해질 계획입니다. 3월 말에만 50만 명분이, 2분기에는 300만 명분이 공급되며 나머지 950만 명분은 3분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정부가 노바백스가 아닌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 계약을 진행한 형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2일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도입 계약을 맺어 안동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게 되는데 정부가 여기서 생산되는 백신 중 2천만 명 분량을 선구매한 겁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현재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115개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임상을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면역 증강제 성분인데 그 부분이 면역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접종 후에 접종 부위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뭐 약간 미열이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 사례는 다른 백신과 유사하고는 좀 더 많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중증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백신이고. 또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인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져 2에서 8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1에서 3년으로 길어 접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지원금 규모를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다음 달 초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엔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을 받는 계층에 대해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편 지급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방역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나 경제 회복 상황이나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고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네. 저는 전 국민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홍 부총리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물꼬가 튀어지니까 이제 이 지원금 추경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잔치하듯이 이렇게 여권발로 뉴스가 나오는데 일부는 30조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도 검토합니까? 제가 규모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 홍 부총리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선 회의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홍 부총리 발언 태도를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보면 당정 협의를 해서 당이 우위에 있으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우리 정부가 마치 당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따르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사과를 촉구합니다. 저는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중견 게임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를 잡기 위해 맞춤형 이벤트를 하고 게이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작들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중견 게임사들이 거둔 실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성적표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에 맞춰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바일 게임 강자 컴투스는 장수 게임 서머너즈 워와 프로야구 시리즈의 꾸준한 흥행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카카오 게임즈의 1등 공신 역시 글로벌 시장 성장이 차지했습니다. 썬데이 토즈 역시 모바일 퍼즐 게임 디즈니 팝타운과 슬롯메이트 흥행에 힘입어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즈니 영화 IP들을 이제 잘 선정을 해서 이제 퍼즐 게임을 했을 때 그 코스튬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잘 배치했었던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네, 슬롯메이트 같은 경우는 PC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 모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PC 쪽에 대한 그 리텐션이나 이용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게임사별로 대형 신작 출시가 기다리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10개 이상의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 20% 이상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역시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출시를 앞두고 있고 썬데이 토즈는 BT21 팝스타 등의 익숙한 IP를 활용한 신작을 통해 국내외로 매출처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M&A를 통한 합종 연횡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규 사업들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면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소비자의 몸 상태에 맞춰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약국처럼 필요한 성분을 골라 담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 관련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습관과 건강 상태, 알레르기 검사 등의 설문을 마치고 나면 나만을 위한 맞춤 영양제가 설계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루치씩 개별 포장돼 복용하기 편하고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와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도 가능합니다. 나만에 맞춰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내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재구매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면 상담 이후에는 전화나 앱으로도 구매 가능해 나만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진 것은 걸림돌로 작용됐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제조약처럼 다양한 건기식을 소비자가 필요한 성분만 골라 담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풀무원입니다. 지난해 7월 맞춤형 건기식 브랜드 퍼펙을 론칭하고 영양제 구독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동원 F&B는 종합 건기식 브랜드 GNC를 통해 CJ제일제당은 유전자 데이터 분석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와 손잡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점포 내 맞춤형 건기식 매장을, 롯데마트는 비바 건강마켓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 제약업계 등 다양한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건기식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5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고령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질병을 치유하려는 목적보다 예방 차원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3년 내에 7조 원, 2030년에는 25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요즘 초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선생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유튜브를 보면서 한다고 해서 유선생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뜻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신생 증권사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증권사들의 달라진 투자자 유치 전략과 신생 증권사들의 혁신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민지 기자입니다. 2030 세대가 주요 이용층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주식을 검색하면 138만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이들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박서준과 가수 아이유의 해시태그 게시물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에 증권가도 바빠졌습니다. 지난 3일 출범한 토스증권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30 주린이를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MTS를 내놨습니다. 주식 용어가 생소한 주린이를 위해 쉽게 풀어서 안내하고 공시가 뜨면 FC 기능으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0만이 넘는 증권사 채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유튜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까지 출격하며 증권가 유튜브 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30대 때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인생이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장의 스토리한다. 길게 봐야 한다 이것은. 길게. 한국투자증권의 유튜브 채널 뱅키스에는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은 애널리스트가 등장해 재미있고 쉽게 주식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편 주린이를 현혹시키는 불법 투자 자문 등 금융범죄 역시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성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이 154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일과 3일 주식 투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주식 유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아졌잖아요. 문자 더 많이 받으시죠. 저희는 이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니까 더 신속하고 뭐라고 할까요? 더 강제적인 수단으로. 금융가의 디지털 전쟁에 투자자들의 편의도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 불법 금융 사기 역시 늘고 있어 정보 선택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신생증권사들입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성증권업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예, 현행 이 신생증권사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게 토스증권이죠.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토스증권이 출시한 모바일 거래 시스템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을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앵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는 모습을 보고 그 물건이 어느 회사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었나요? 그렇죠. 투자의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제품을 써보고 싶다,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직접 써보기도 전에 주식창부터 열어보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CJ제일제당의 식품 브랜드인 비비고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비비고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요. 비비고와 관련된 주식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할 때 토스증권 MTS에 비비고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관련 종목인 CJ와 CJ제일제당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또 음원 차트처럼 토스증권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것을 종목을 말해주는 구매 탑 100이나 관심 탑 100도 따로 제공이 되고요. 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시세의 급등락 여부라든지 주요 공시 등도 앱 푸시 알림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토스증권은 2030 세대를 중점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하면 확실히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토스증권의 이 MTS가 아직 공식 출시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출시죠? 공식으로? 일단은 2월 말 이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월 말 정도.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전 신청 기간입니다. 이 서비스를 미리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17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벌써 인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까지 42만 명이 사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 혜택도 좀 주어지게 되는데요. 17일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자는 3개월간 거래세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또 만약에 그 신청자가 친구를 가입을 또 시키게 되면은 추가로 3개월 주식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져서 최대 6개월간 주식 수수료 혜택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스증권은 상반기 중 해외 주식 서비스도 이제 출시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인공지능이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뭐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좀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남은 동전은 보통 이제 남은 동전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남은 동전을 이용해서 펀드 투자하는 기능이 지금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카카오페이 증권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계좌 개설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고요. 더 나아가서 카카오페이 증권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자사 MTS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펀드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신생증권사들의 이런 시도가 흥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미풍에 그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제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스라는 브랜드가 일단 2030 세대한테 친숙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체 1,800만 토스 이용자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2030 세대인데요. 이런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토스의 전략입니다. 잠시 토스 관계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고객들이 토스에서 뭐 보험이나 대출이나 카드나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융의 맥락에서 좀 자연스럽게 투자 같은 거를 고객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30 세대 비중이 높은 점을 미뤄볼 때 2030 세대가 토스의 쉽고 간편한 기능을 높이 평가했다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높은 토스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주식 투자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토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2030 세대가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또 주식 투자 인구는 150만 명으로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를 미뤄봤을 때 약 800만 명 이상을 좀 더 이렇게 유치를 해보겠다는 것이 잠재 고객으로 수치가 한 8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토스에서는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토스증권은 MTS를 기존 증권사보다 보다 쉽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 하지만 근데 사실 기존 증권사의 MTS는 HTS를 그 모바일로 그대로 이제 갖다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식 초보자들께서는 좀 이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점을 착안해서 토스증권은 MTS를 보다 쉽게 이런 점을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증권 투자 앱을 조금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기성 증권사들이 이런 시도들을 좀 따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쉽게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신생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다시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토스증 관계자를 제가 직접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그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왜냐면요, 일단 지난 2015년에 토스는 간편 송금하기 기능을 먼저 선보였는데 그 이후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간편 송금하기 기능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는 오히려 이용자를 더 크게 끌어올렸고 그런 경쟁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토스로서는 이번 토스증권이 만약에 MTS를 이렇게 만들어도 다른 증권사들이 이거를 따라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경쟁력은 좀 잃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뭐 이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뭐 무조건 뭐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토스증권의 그런 개발 인력이 일단은 첫 번째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토스증권은 전체 90명 중에서 약 절반가량을 IT 개발 인력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이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서 앞으로는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카카오페이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을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 내재화시키면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카카오페이 증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약 3,5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좀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쨌거나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기존의 증권사들의 아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증권업이라는 것이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성을 위협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편리함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단 증권업계의 대다수의 이런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기존 증권사가 이런 수십 년 동안 구축한 영업, 증권업에 관한 노하우를 신생 증권사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토스증권도 이를 인정하고 외부에서 증권사 출신들을 많이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수수료도 이미 다른 증권사도 많이 싼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예. 이런 수수료로도 승부를 보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또 리테일에만 국한된 그런 수익 모델도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과제입니다. 증권사 수익에서 보통은 IB가 또 대다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리테일의 선전에 기대해서만은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선전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8% 오른 100.7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 상승에 이은 2달째 오름세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7%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고용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IMF 사태가 터졌던 지난 1998년 127만 6천 명 감소에 이어 2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가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또 50인 미만보다 50인 이상 기업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다음 달 1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 배당금 10조 7천억 원이 더해진 기말 배당을 포함해 52기 재무제표 승인권이 상정될 예정으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시국 등을 감안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흔히 가전제품 하면 커다란 크기의 흰색 냉장고나 세탁기를 떠올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 역시 선호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청결함, 깨끗함을 강조했던 백색 가전, 과거 이 백색 가전이 대세였다면 이젠 다양한 색상의 가전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주방은 백색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보다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에 기인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집안 인테리어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톤을 시도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내놓은 제품들은 색상과 재질을 고객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스타일러 등의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통일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LG전자의 냉장고는 색상과 재질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45가지에 달합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가전을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 기능 위주에서 디자인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기능도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그 디자인도 워낙 예쁘게 나와서 뭐 예쁜 컬러들 보면은 더 많이 확실히 눈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회사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도 더 쓰이고. 달라진 집 구조와 SNS 활동도 고객들의 디자인 중시 성향에 한몫했고 기업들은 이에 주목한 겁니다. 각종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오늘의 집이라든지 온라인 집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쇼오프하는 니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게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옥 구조가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냉장고가 사실은 주방의 저 끝에 구석에 이제 있었던 그 냉장고가 요즘 인테리어는 그 냉장고를 그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소비자들의 눈에 많이 노출되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간하고 좀 더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가전제품의 크기가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최신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쉐어하우스 등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활이 다 비슷비슷했죠. 왜냐하면 기능 위주의 생활을 우리가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능도 어떤 기능은 뭐 그 외부 상품 대체로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청소하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집은 밥 해먹는 걸 주로 그냥 다 구매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뭐 의류가 중요하다. 밥은 주로 사 먹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화관 같은 공간을 꾸미기 위해 초대형 TV를 구매하면서도 냉장고의 경우 비교적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등 선택의 기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삼성전자의 맞춤형 냉장고는 출시된 지 1년 3개월 만에 국내 매출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의 방식과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가전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은 하루였습니다. 자, 박 기자, 그중에서도 오늘 원익 IPS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일단 크게 올라줬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날 말에 한번 꺾이긴 했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약 20% 상승했고요. 수급을 보면 1월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지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모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장기 주가를 보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도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들도 주력 분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원익 IPS는 주력 사업이 뭔가요?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비 업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에서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등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건식 식각 장비나 봉지 장비를 생산합니다.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이건 뭔가요? 네, 너무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칩은 수많은 미세한 층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증착이라고 하고요.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은 이제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외부 에너지가 들어간 수증기 형태로 쏘아 증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외부 에너지가 열인지, 플라즈마인지, 광인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특히 플라즈마는 저온에서도 가능하고 두께 균일도도 조절할 수 있고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증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딱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접어든다라고 이제 한다면 그만큼 지금 말씀해주신 장비들도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 글로벌 반도체 5개사의 합산 설비 투자액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아다증권은 5개사의 합산 설비 투자액이 지난해 우리 돈으로 약 83조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6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는 이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평택 공장 증설에 이어 미국 오스틴에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 초 삼성전자의 이 평택 2공장 파운드리의 생산 설비 반입식에서 원익 IPS의 화학 기상 증착 장비가 반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법인과 약 1,16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만 두고 봐도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액이 240억 달러, 비메모리는 11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등 증착 장비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구분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익 IPS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하는데 비메모리와 메모리 이렇게 구분 없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 실적을 예상을 해보자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증권업계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원익 IPS의 비메모리용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전 세계 유일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사의 실적 발표에서도 원익 IPS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적 평가 일단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ASM의 실적과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반도체 산업에서 이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로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면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반도체 크기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 EUV 노광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심자외선, 줄여서 DUV 장비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원익 IPS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ASML의 작년 4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DUV 장비 수요 확대가 호실적으로 이끌었고 올해 실적 또한 DUV가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여파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ASML의 실적에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사 목표 주가 한번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유한타증권의 69,000원, 삼성증권의 65,000원, 하나금융투자는 62,000원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종가가 53,000원 선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은 펜오션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해상운임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서 관련주들 다룰 때는 해상운임이 뭐 역대 최고치다 이 부분에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펜오션 주가 보면 또 하락하고 있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운임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벌크선 운임의 기준이 되는 발틱 운임지수, 줄여서 BDI라고 하는데요.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달 13일 대비 현재 지수는 1364로 약 27%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다만 업계에선 운임이 하락한 건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탓이라며 운임이 이른 시일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비수기라고 한다면 뭐 겨울도 거의 지나갔고 지금이 뭐 비수기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의 공장들은 춘절을 전후해서 이제 장기 연휴에 돌입하는 등 산업 활동이 현재 둔화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석탄 수요가 줄어서 이제 통상 1, 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여겨집니다. 다만 연휴가 지나고 다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BDI는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평균 BDI가 전년 대비 162% 상승한 1,55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는데 확실히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네, 좀 그렇습니다. 반증해주는 또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춘절 연휴 기간은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네, 11일부터 17일까지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휴장을 하고요. 18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럼 일단 춘절 연휴 동안은 단기 비수기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업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재개 움직임에 따라 긍정적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 업체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벌크선 물동량이 전년 대비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공급은 1.7%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운반할 물량은 많은데 공급은 뒤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운임도 상승을 하겠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연평균 BDI가 121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62포인트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3.9%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비수기 영향이지 사실 이전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고 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사에서도 펜오션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펜오션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펜오션은 올해부터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사실 1.01% 수준으로 사실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적게 느껴질 수 있는 배당금이겠지만 배당 재개가 9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9년 동안은 배당이 아예 없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펜오션은 하림그룹의 계열의 벌크 전문 해운사입니다. 펜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보다가 결국 2013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 2015년 하림그룹이 인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회생 절차 이후 처음으로 배당 정책을 수립하게 된 건데요. 또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10에서 20%를 배당하는 중장기 배당 정책도 수립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업황도 좋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 눈높이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신증권은 6,600원을, 하나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은 6,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네, 6,000원대로 목표가 형성됐다는 점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 우리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통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기자랑 소통하려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 쓰시면 되고요.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뉴스에 댓글 쓰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칭찬 댓글이 많으면 좋겠죠? 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칭찬 댓글을 기대하면서 소통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소통을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임님이 키워드 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예. 네, K 부동산 열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제품에 K자 붙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하다 못해 부동산에도 붙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끌이나 B2에도 얻기 어려운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5년 새에 가장 많았고요. 특히나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일단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2만 7천 건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2019년만 해도 2만 3,933건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한표 꺾인 상황에서 지난해 다시 반등을 한 건데요. 지난해는 사실 규제가 몰렸던 상황이라 더욱더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를 이끈 게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나 중국인들의 돈,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가 몰렸다고 합니다. 해마다 2만 건 이상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늘었다. 네. 예, 외국인들이 정말 집값 급등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예,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일단 서울을 놓고 보면 중국인들은 서남권이죠. 구로구나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이런 곳에서 투자를 했고요. 네. 반대로 미국인들은 강남구나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강남권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매수 지역이 또 나라별로 이렇게 갈리는 게 있나 보네요. 네. 일단 뜨는 핫플레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우리는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들은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사도 규제를 적용받지가 않는 건데요.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해서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들은 가족 파악이 어려워서 다주택 규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땅에서 외국인들한테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투기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낸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가 모두 1,79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가량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좀 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 같은 걸 통해서 막아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막는 겁니까? 네, 우리도 사실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반발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좀 냈는데 예.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호주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손발이 묶인 틈을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이 이제 사게 되면 취득세를 좀 강하게 물고 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벌금도 좀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한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외국인들한테는 할 수 없다. 이건 좀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머스크가 화성에 보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페이스 X 프로젝트 얘기입니까? 아쉽지만 아니고요. 우주선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에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다. 이런 글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행보에 따라 움직이는 가상화폐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려서 요즘 투자할 때는 머스크의 트위터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코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나한테 팔면 내가 돈을 달러로 좀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때 이날 하루 동안 도지코인이 800% 넘게 좀 급등을 했고요. 지난 10일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도지코인을 샀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겠는데 도지코인이란 것도 있습니까? 이건 네. 뭔가요? 도지가 약간 개를 좀 연상시키는 코인인데 2013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이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인터넷에서 일본 시바견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때 마스코트로 좀 채택을 했고요. 장난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인 터라서 투자 대상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급등하는 모습에 개발자들도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 개발이 된 거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게다가 뭐 장난으로 만들어진 화폐다라고 네. 하니까는 이제는 뭐 정말 장난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가상화폐가 좀 새로운 투자처로 좀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마스터카드나 이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비밀리에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주장했던 JP 모건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화폐의 저변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까?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좀 안정적이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관리사 블랙록도 투자 적격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에서 10%씩 급등락하는 모습에서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2017년 말에 2만 달러 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1년 만에 3,000달러 선으로 좀 내려앉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암호화폐를 규제할 뜻을 밝히면서 리스크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분류는 안 돼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분류는 안 되겠죠? 네, 혹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뭘로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뉴스 진행하는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카카오톡이 사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애인이 생기면 내가 좀 같이 나온 사진을 좀 프로필 사진에 해달라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소용이 없게 돼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애인과 같이 올려놓으면 좀 미래에 굉장히 불투명한데 네.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전 사랑에 올인하는 편이라서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소용이 없게 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이걸 멀티 프로필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본 프로필 외에도 최대 3개까지 프로필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신 이후에 친구 탭에 들어가셔서 멀티 프로필을 좀 설정하면 되는데 친구나 뭐 프로필 사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이런 기능은 왜 도입이 된 거죠? 사실 카카오톡이 좀 비대면 업무가 좀 일상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업무에서도 쓰면서 사생활이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친구는 프로필 사진 보고 애인 생겼냐,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 상사들의 어떤 그런 걸로 벗어났다면서 좀 후련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능을 잘만 사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확실히 뭐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뭐 네. 기혼자가 뭐 결혼 사실을 숨긴다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런 분들 만날까 봐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멀티 프로필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멀티 프로필 확인이 자동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멀티 프로필 확인 방법 등이 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불륜도 불륜이지만 메신저 피싱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우려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메신저인데 그만큼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이용자만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멀티 프로필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게 시범적으로 몇몇 사용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걸 정식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갖는 걸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네. 뭐 사람이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뭐 쓰는 사람이 좀 양심적으로 쓰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이 기자도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의 귀환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 외교 무대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은 G7 무대에서 반중연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장텅준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G7 회원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반중연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G7 내에서 리더십을 잃었고 이에 따라 G7 회원국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미국과는 안보 파트너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위험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미국 내 투기 등급 업체들이 잇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투자 등급 미만 채권은 1,39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130억 달러 이상은 디폴트 위험성이 큰 트리플 C 이하 등급이라고 합니다. 저널은 최근 투기 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도 최근 위험 투자 확산하게 된 주요 배경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백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의 세룸이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WHO의 면역 자문단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픈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생수가 사용된 코로나19 가짜 백신이 적발됐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검찰이 가짜 백신을 제조하고 시중에 유통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범죄 21건을 적발하고 용의자 70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검찰은 용의자들이 실제 백신 포장을 흉내낸 가짜 포장을 제작하고 호텔방에서 식염수를 이용해 가짜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용의자들은 가짜 주사약으로 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생수까지 사용해 백신을 만들고 백신 회사를 통해 확보한 정품이라며 가짜 백신을 속여 팔아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내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연준 이사와 샌프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 유럽에서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중국 증시는 휴장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생 증권업체들의 이 참신한 시도가 증권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게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주식시장 화랑에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때의 인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업계가 부단히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